네, 이분을 책으로 표현하면 딱 이름 석자가 브랜드시죠. 월간 전원책. 다양한 이슈를 새로운 논점과 해박한 지식으로 풀어보죠.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를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꽤 젊은 미남이 앉아 계시는데 그런데요, 지금은요? 지금은 뭐 아까 불혹 운운하니까 근데 요 사이는 사실 불혹이 아니에요. 50지 천명도 아니고 불혹이라고 하려면 일은 돼야 됩니다. 일은 워낙 그 유혹이 그러니까, 많은 사회가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요. 지금 검찰청에 가서 강력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보면 네. 50, 60이 의외로 굉장히 많아요. 맞습니다. 이분에도 뭐 60살 맞아요. 그렇죠. 네, 있었죠. 치정살인이 데이트 살인이 있으잖아요. 예. 그래서 불혹이라면 이제 이런 정도. 그 정도 돼야. 네, 이런 정도. 그리고 지천명 여든 뭐 이렇게 이순되면 이제 한 90쯤 돼야. 참 아흔이 돼야 순하게 들리는. 그리고 아마 제가 요사이 그 결혼식 주례를 쓰면 젊은 친구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줘요. 너희들은 앞으로 지루해질 만큼 산다.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를 철저히 알고 가라. 이왕 결혼하는 거, 네. 이왕 혼인하는 거. 네. 사랑은 끊임없이 용서해 주는 거다. 좋은 말씀. 끊임없이 상대를 용서해 주는 것이다. 네. 그 얘기를 해 주죠. 아니 저렇게 지금 사회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네.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나서 그러는데 네. 전원책 변호사님 한자로 제가 한번 삼행시 만들어 볼까요? 좋죠. 제가 오늘 그럼 띄워드릴까요? 한번 띄워주시죠. 좋아요. 네. 손님 모셔놓고 이게 자 해보겠습니다. 네, 자 띄워주시죠. 시작. 전체적으로 원 원인을 분석해서 책. 책처럼 풀어주시는 분. 전원책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많이 쓰셨어요. 근데 만족하세요? 우리 1세대 정치 평론을 하신 분들은 상당히 공부를 안 하면 이 전장터였거든요. 네. 이게 뭐 그때는 종편이 없던 시절이고 한데 맞아요. 한 달에 한 그 2번 아니면 3번 이 TV 방송에 출연을 해서 네. 그리고 뭐 라디오는 수시로 그 가서 잠깐씩 인터뷰하는 거예요. 네. 전화 인터뷰도 많고. 네. 그런데 거기서 한번 헛소리를 하면 네. 전사를 합니다. 너무 잔인한 전장터예요. 네. 그래서 제 앞에 앉았다가 떠난 진보 논객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납니다. 제가 아마 그 성함을 다 적으면 아마 A4 용지로 그 한 페이지 한 30명씩에서 한 60명은 적을 수 있을 거예요. 농담이 네. 아니고요. 진짜 논객들의 무덤이군요. 그럴 정도로 굉장히 치열했거든요. 공부를 하지 않으면 살아남지 맞습니다. 살아남을 수 네. 없었어요. 그런데 네. 요즘 이 정치 평론하는 분들 보면 네. 전부 다 신문에 난 얘기만 하고 네. 어디 귀동냥한 얘기들만 하고 네. 그래서 내가 그 이 젊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좀 이 건방진 소리를 하죠. 책 좀 읽어라 책. 저는 책 말고 네. 진짜 책 좀 읽어라. 그래야 전원책처럼 되는 거죠. 아닌 말로 그 우리나라에서 가령 이념에 관련된 책 같으면 폴 슈메이커 책이 있는데 네. 그런 책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 학부 학생용입니다. 아하. 놀랍게도 네. 책은 페이지가 한 800페이지 되는데 네. 학부 학생들이 보는 거에 12가지 이념으로 돼가 있거든요. 아마 성공회대 젊은 교수인 조유재 교수가 번역을 한 건데 네. 나 또 책 선전해 주는 것처럼 되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가령 그 우리가 좌파 수직 중에 뭐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이런 조지 레이코프 같으면 조지 레이코프가 보수는 엄격한 아버지, 진보는 뭐 자유로운 어머니 역할을 한다 이러잖아요. 네. 말만 그것만 알아요. 평론가들이. 그런데 그 배경이 왜 그런가 하는 걸 좀 공부를 조금만 하면 되는데 네. 그리고 요사이 책들을 안 읽으니까 가령 하버드대에서 그 하버드에는 이제 좀 사회주의에 경도된 교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하버드대 교수들이 최근에 정치평론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써요. 네. 우리나라에 번역돼가 나온 책도 있고 번역되지 않은 책도 있고 그런데 이 번역된 책들을 솔직히 소화하기도 힘이 듭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많이 든 옛날에는 속독술이 이제 있었는데 책을 뭐 하루에 2권 또 보고 이래 3권 또 보고 했는데 네. 그리고 서울에서 부산 내려가면 주로 한 권 들고 가서 다 보고 올라오거든요. 네. 그런데 요사이는 한 권 들고 3일씩 4일씩 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 머리가
이 뇌가 좀 딱딱해지는 경화가 된 그런 나이가 된 거 아닌가. 정말 다양한 독서와 또 그 경륜으로 이제. 그런데 공부를 해보면 정치학 공부를 해보면 경제는 정말 어렵습니다. 경제는 제가 이 경제학 전공을 하지 않고 우리 그 법조인들은 경제학 결혼만 공부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제학 모르는 것은 밑줄 쳐서 제가 잘 아는 가령 정운찬 교수님 같은데 솔직히 배웠어요. 차 한잔 마실 때마다 그분은 화폐 금융론 뭐 재정학 이런 데는 환하신 분이니까 왜 이런 결론이 나오느냐. 궁금하니까 물어야죠. 궁금하면 500원 드리는데 궁금하니까 물어야죠. 질문해야죠. 그런데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가 이 자유경제운동 할 때만 하더라도 국가 채무, 국가 부채 이런 데 관심을 가진 친구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사이는 국가 채무하고 국가 부채라는 용어조차도 혼동을 합니다. 이 언론인들도 그래요. 안 헷갈려요. 신문에 또 나오는 게 분명히 국가 채무라고 적어야 될 부분을 국가 부채라고 탁 적어놓고 그것도 큰 제목으로 이러니까 편집국장까지 걸리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네요. 이러니까 참 황당한 이게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데 이 경제학에 있어서 예컨대 지금 민생 물가 뭐 이러잖아요. 고물가 고환율 고금리에서 민생 물가 참 이거 어렵다. 그것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계속 끌어내린다 이러는데 고물가 대책 이러면 지금 가령 그 국민의힘에서 고물가 대책 하나도 나온 게 있습니까?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기재부 장관 눈 뻔히 뜨고 있잖아요 지금. 그럼 기재부 장관이 뭐 그 물가 회의를 수시로 열면서 아이디어를 내고 그래서 대통령에게 건의도 하고 또 당정 협의도 하고 이래야 될 텐데 전혀 그게 안 보여요. 그러니까 국민에게 희망을 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지금 신문에 자세히 한번 보세요. 신문에 크게 나지 않습니다. 1단 기사 아니면 2단 기사 이렇게 나는데 한 5일 전에 나온 게 우리나라 중산층 5가구 중에 한 가구는 적자살이입니다. 이제 3분위 4분위가 적자살이다 이거예요. 상위 80%에서 상위 60%까지 3분위 4분위인데 버는 것보다 쓰는 돈이 더 많다.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그 보통 중산층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이 주거비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쓰는 것이 의료비. 의료비가 적게 들지 싶은데 부모 모시고 아이들 키우면 의료비는 반드시 들어갑니다. 의료비. 그런데 식음료비는 아직까지 안 나와요. 쭉 밑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뭐가 나오는 건 사교육비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교육비 문제를 이 위정자들이 계속 등한시한단 말이에요. 사교육비 때문에 강남 집값이 올라가고 그리고 사교육비 때문에 그 사회에서 이게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거리감이 생긴단 말이에요. 원인인 경우가 많죠 사실. 그런데 이 사교육비 그다음에 4등이 뭔가 하면 통신비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또 몰라요. 4인 가족 같으면 요새 전화기 다 들어오고 있잖아요. 맞아요. 전화기를 2년마다 한 번씩 바꿔요. 그것도 통신비에 들어가요. 맞아요. 통신 그 전화 요금만 통신비가 아니라. 기기 교환도 되죠. 그래서 이 통신비까지 계산하면 식음료는 5위인데 이제 식음료가 당당히 3위 정도로 올라와 버렸습니다. 워낙 물가가 올라가니까 과일까지 40% 맞아요. 올라가 버렸죠. 그리고 일반 그 식음료비가 보통 10한 4, 5%다 올라가 버렸단 말이에요. 마트 잘 가십니까? 네, 그럼요. 저는 마트에 일주일에 한 2-3번은 가거든요. 제가 그 자주 음식도 만들고 하기 때문에 가보면 처음에는 그 음식 그 식재료를 들고 가격 안 보잖아요. 한꺼번에 계산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자세히 보게 돼요. 맞아요. 깜짝 놀라서. 그런데 이 물가가 올라가는 데 대해서 그 가장 이게 충격을 받는 사람들이 바로 가정주부란 말이에요. 가정주부들이 등을 돌립니다. 중산층이 등을 돌리는데 더 큰 문제는 중산층이 아니에요. 하위 1분위, 하위 20%. 10가구 중에 6가구가 적자살림입니다. 아니 그래서요. 그래서인지 대통령 지지율이 21%.
취임을 최저기로. 예, 갤럽은 그래요. 리얼미터나 30 나오는데. 예, 리얼미터는 우리 30이 바닥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NBS 지표조사는 그것도 30%가 바닥인데 그거 깨졌어요. 네, 이제 네. 28 내려갔다 1%포인트 올라서 29%. 네. 근데 그 민생 때문 아닌가요? 다 민생이죠.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이제. 예, 근데 언론은 당연하게 최상병 특검 때문에 최상병 특검에 그걸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통령 지지율이 더 떨어졌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네.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이미 편이 다 나누어져 있어요. 그건 좌파 우파가 딱 갈라져서 그거는 뭐 서로 간에 막 조금 또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영됐게 다 예. 반영됐다. 그거는. 그런데 이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를 했던 사람들도 지금 네. 등을 돌리는 이유는 네. 윤 대통령 되니까 나아진 게 하나도 없다. 우선 등 따스고 배가 불려야 되는데 그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뭐 종부세 조금 없애주고 줄여주는 것. 그 정도. 그리고 감세해봤자 그 결국 뭐냐. 대기업 감세하는 것이고 나한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러니까 이 고물가 고금리 특히 이제 영끌해서 아파트를 산 사람들. 그렇죠. 이 분노의 칼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가슴 네, 속에. 네, 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고금리 때문에 이자를 더 내야 되잖아요. 이자는 그렇죠. 단돈 네. 10원도 더 내기 싫은데 이자를 단돈 10원이 아니라 한 달에 몇십만 원씩 더 내면서 네. 집값은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이러니까 정말 펄짝 뛸 일이죠. 네. 이래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는 오르지를 못하는데 왜 그런가 하면 2030에게 일자리가 안 만들어져요. 일자리가 일자리가 계속 줄어듭니다. 지금 체감 실업률 아마 청년 확장 실업률이라고도 하는데 그건 공식 통계는 뭐 25% 26%라는데 제가 보기로는 한 29%는 돼요. 어허. 이 체감 실업률은요. 네. 그리고 진짜 실업률은 6.4%뭐 이러거든요. 네, 청년 네. 실업률이. 네. 그런데 이게 노인들 일자리만 만들어지고 청년들에게 양질의 일자리가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어른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우리 때도 단칸방에서 신집 살림하면서 시작했다. 그리고 네. 다 중소기업에서 다 일했다. 네. 네. 뭐 어떠냐. 네. 그런데 이게 상대적 박탈감은요. 그건 안 당해본 사람도 모릅니다. 그 청년들에게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감수를 하라고 강요를 하는 것은요. 네. 그건 넌 처음부터 루즈가 되라고 말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본인은 그 나름대로는 자기 장점이 다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령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가령 옛날에는 우리 같으면 공부 1등은 물리학과 같잖아요. 네.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고 대신 공부는 좀 못하지만 다른 능력 네. 예컨대 뭐 작곡을 잘하는 애가 있다든지 아니면 네. 그 아주 그 이 감성이 풍부해서 복잡한 상황을 아주 단순화시킬 수 있는 능력. 그런 애들은 주로 카피라이터 같은 걸 나가면 그렇죠. 대성공을 거둘 수가 있죠. 네. 이런 개별적인 능력은 다 다른 거예요. 네. 나는 그래서 백색이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네. 모든 청년들은 다 소중하고 네. 다 제 나름대로 특장들이 있다. 네. 그 친구들 특장들을 잘 살펴서 잘 키워줘야 되는데 그걸 보수 정권이 못한단 말이에요. 진보 좌파 정권은 처음부터 무능한 정권이니까 그렇다 손 치더라도 보수 정권은 좀 유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유능한 보수가 사실은 예. 프레임이었죠. 그러면 그 젊은 청년들에게 가령 전문직을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럼 첫 번째 조건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 바로 노동계획이에요. 노동계. 지금 두 분이 회사 사장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네. 한번 고용해버리면 아무리 미운 놈이라도 해고를 평생 못해요. 못해요. 못 정년까지 데리고 있어야 된단 맞아요.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예요. 네. 아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이게 차를 말씀하세요. 들고 말씀하세요. 왔어요. 예. 이 생방송에서 이런 실수를 하면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잠깐 말씀은 계속 사이에 하세요. 예. 그 변호사님께 여쭤볼게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 이러다 보니까 청년 뭐 다 지금 여기에 반영이 돼가지고 예. 아니 이제 대통령 지지율이 TK에서도 빠지고 그다음에 지금 한 번 빠진 지지율이 L자형으로 계속 횡보하는 이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아직 최저가 있을 수도 있다. 아직 최저 안 찍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다른 방송에 가서 더 떨어질 것이다 이랬다가 네. 지금 엄청나게 지금 뭐 저주하는 거냐 이런 말까지 물론 저하고 친하니까 이제 네. 그런 그 항의를 하시는 건데 네. 솔직히 말해서 지금 더 떨어질 수도 있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죠? 뭔가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서 그
이 직군 특히 직군 여당의 지휘부들 네. 뭐 지금은 비대위원장입니다만 네. 지휘부들이 아무런 어떤 대책을 못 만들어내는 대책을 거예요. 못 만든다. 어제 이제 우리가 평소에 늘 대통령에게 요구를 한 것이 네. 자 대통령님 지금까지는 다 좋은데 우리도 미국 흉내라도 좀 냅시다. 선진 민주주의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소통이다. 네. 네. 그러면 도어스태핑 하던 것도 없었는데 그러지 말고 미국 대통령은 적어도 평균이 두 달에 한 3번 정도는 하니까. 기자회견을 네. 한다. 네. 그래서 직접 브리핑을 하시고 네. 특히 중요한 인사는 자신의 참모 비서에 관한 인사는 직접 브리핑도 하시고 그리고 주요 사안에 대해서는 시도 때도 없이 네. 기자실에 내려가서 브리핑룸에 내려가서 말씀을 하시라. 네. 그리고 기자들이 질문을 받고 네. 대답을 하고 이러면 국민들이 보기에 아 우리 대통령이 바로 내 옆에 있구나 네. 그렇게 네. 느낄 수 있는 거다. 네. 예. 네. 그런데 네. 대통령께서 그걸 안 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요번에 좀 나아지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저희 물도 좀 닦고 죄송합니다. 광고도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네. 네, 이슈앤피플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2시 37분입니다.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 2부니까 제가 본격적으로 한번 예. 현안에서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은 이번 6월 7일 이화영 전 부지사 판결 앞두고 지금 이 특검을 또 제출했고요. 여기서 한번 들여다보자고 대북 선거 특검 예. 얘기했고 그다음에 뭐 국민의힘도 김종숙 여사 한번 또 들여다보자고 또 김종숙 여사 특검 하는데 도대체 22대 국회가 이게 특검 분야 입법 분야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또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그런데 이재명 대표를 변호를 했던 네. 이른바 그 대장동 변호사 5명 네. 거기에다가 이승윤 전 서울중앙지검장 네. 이 문재인 대통령 대학 후배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이제 국회에 들어가자마자 네. 제일 첫 번째 낸 것이 이제 이 해병대원 이 특검법을 네. 다시 냈잖아요. 재발이했죠. 예, 다시 내고 그다음에 김구리 여사 특검법 내고 네. 네. 그리고 그다음에 낸 것이 이른바 너무 방탄이 이제 눈에 뻔히 보이는 특검법을 낸 겁니다. 네. 네. 그 이화영에 대해서 검찰 수사를 특검하는 특검. 네. 검찰 수사를 특검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도대체 이 사람들이 다 검찰 출신들인데 네. 왜 이 정도까지 하느냐. 나중에 이런 것도 다 역사에 기록되고 네. 그리고 사람들이 머리에 다 기억이 되는데 네. 이렇게까지 해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참 한참 생각을 해봤습니다. 참 기가 막히기도 하고요. 그 중국의 이종호라는 분이 쓴 책이 후흑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후흑학. 예. 예. 면후 심흑. 얼굴은 두껍고 네. 마음은 검고. 그리고 마음은 검다. 네. 이 후흑이라야 정치를 할 수가 있다. 네. 이게 자꾸 요새 민주당이 이제 이재명 그 대표가 원래는 그 동교동 같은 정통파도 아니었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 세대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들어가서 설마 이랬는데 문자 그대로 민주당을 이재명 당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네. 그게 지난번에 그 가령 그 박용진이라든가 그다음 임종석이라든가 임종석 운동꾼이잖아요. 네. 정말 공천 못 받고 처량하게 쫓겨나는 거 없어요. 그리고 한때 친명이라고 불렸던 동작을의 이수진 그 전 판사. 네. 네. 그렇게 사실은 그 친명 초선들 처음의 멤버였고 그렇죠. 그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열심히 뛰었던 사람인데 그 마지막에 어느 날 보니까 자기 자리에 추미애가 막 그 여론조사를 하고 있고 네. 그리고 전현희를 넣어서 여론조사를 하고 그렇죠. 있단 막 말이에요. 그때 했었죠. 이래서 내가 쫓겨나는구나. 그래서 참 여인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의 서리가 날린다고 네. 마지막 그 본회의도 참석을 안 했죠. 그렇죠. 네. 않습니다. 근데 이런 걸 참 보면서 이게 이재명 대표가 환하게 웃고 있는 사진이 무척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런데 그 사진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게 그래요. 지금 이재명 대표가 네. 정말 초조하구나. 진짜 초조해졌구나. 거꾸로 그러면 오히려. 초조했다. 그러니까 옆에 정청래 의원이 있는데 정청래 의원보다는 이재명 대표 때 환하게 웃는 사진이 네. 찍혀가 있어요. 일부러 그런다. 초조해졌구나. 네. 그런데 이건 아마 못 빠져나갈 겁니다. 저는 그 무엇보다도요.
위정교사 이런 것보다도 이제 공직선거법이 거의 다 끝나가거든요. 네, 네. 공직선거법 사건은 김문기에 대해서는 이미 조사가 다 끝났습니다. 예, 심리가 다 끝났어요. 그리고 남은 것은 이제 백인동 부지를 용도 변경 4단계를 한 데 대해서 박근혜 건설부가 협박을 했다. 예, 국토부가 박근혜 국토부가 박근혜 국토부가 협박을 했다. 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도 이미 법정에 다 진술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자 이게 이제 끝나면 이 공직선거법 위반의 이 문제는요. 사안이 2개인데다가 그 둘 다 굉장히 중요한 사안들입니다. 네. 단순히 가령 벌금 80만 원을 하고 말 사안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 1심에서 만약에 뭐 집행유예 선고가 된다든가 하게 되면 단순히 이재명 대표가 국회의원 자기 날아가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민주당도 결국 이 3심까지 가면요. 434억 그 지난번에 대선 자금 보전받은 걸 그대로 반환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다 토해내야죠.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도 사실은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표가요. 지금 현재 국회의원들 101명이 넘는 국회의원들에게 큰 소리 칠 건 없어요. 공직구를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네. 그렇죠. 예.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몰라도 대통령이 되지 않는 한 뭐 공천에 직접 개입을 할 수도 없고. 네. 이 지방자치단체장 출마하려는 분들에게는 아직도 뭐 파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과거처럼 직접 의원들을 이제 의원들에게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개최도 못 될 거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번 금요일 판결 한번 보고 이건 다시 변호사님께 여쭤보려고 국민의힘 얘기에 좀 저희 사실 궁금한 게 있거든요. 이제 7월 25일 날 전대하기로 이제 확정을 했는데 사실 여기 대해서 이제 아니 잠정적으로 확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혼을 확정했는데 예, 그래서 나는 어떻게 잠정적으로 확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그겁니다. 잠정적으로 확정한 건 단일 지도체제냐 집단 지도체제냐를 이제 잠정 확정했다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국민의힘에 솔직히 말해서 다음 대선 주자가 지금 눈에 보이십니까? 언론인들 입장에서 취재하는 입장에서 야 이분은 아주 강력한 다음 대선 주자가 될 수 있다. 이 흠결이 거의 흠결보다는 단점보다는 장점이 더 많이 보인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가령 사람들이 한동훈을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글쎄요. 저는 한동훈에 대해서는 앞으로 5년을 더 기다리시는 게 나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검사생활만 하신 분이잖아요. 나머지 가령 지식인들에게 늘 물어보면 대통령의 조건 뭐가 필요하냐. 1번이 지식입니다. 이 정치라는 것이 미래를 설계하는 거잖아요. 미래 세대를 위해서 설계하는 작업인데 그럼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이 있어야죠. 그럼 지식이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균형 감각. 그럼 막스 베버가 그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다음에 정치감, 결단력 뭐 이런 등등등등의 각종의 조건이 있는데 가령 나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지식이 없다고 무조건 폄하를 하는 게 아닙니다. 지난 총선 때 이게 미래를 위해서 내놓은 정책이 하나도 없어요. 네, 그럼 깜짝 놀랐습니다. 한동훈 위원장은 가령 이 전국을 다니면서 후보들 어깨동무만 하고 시약함만 찍었지 국민들에게 앞으로 우리 미래를 이렇게 만들겠다. 이런 걸 보여주지를 못한 거예요. 나는 그게 한동훈 위원장을 아주 왜소하게 만들어버렸다. 내가 처음에 한동훈 위원장을 비대위원장으로 한다 이러기에 그때 내가 방송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하는 순간에 그분을 위해서도 안 되는데 하면 선거는 80% 폭망한다. 왜 그럼 정치라시 모르시는 분 아니냐. 왜 국민의힘이 아끼고 키워야 될 자산을 이렇게 망가뜨리느냐. 대중이 그만큼 관심을 가지는 이미 셀럽이대가 있다. 그러면 아주 중요한 자산이다. 이분이 지도자로서의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줘야 된다. 그런데 이걸 비대위원장으로 가고
그리고 또 단독 선대위원장 됐잖아요. 네. 그리고 모든 공천을 본인이 다 결정을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대단히 죄송하지만 그 공천은 실패한 공천이었습니다. 네. 왜 그런가 하면요. 민주당은 비명 행사를 하더라도 일단 사람을 바꿔버렸잖아요. 네. 비명 행사를 시켰는데 사람은 바뀌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의힘은 수도권에서 떨어졌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거의 그대로 다 나온 거예요. 네. 사람이 바뀌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러니까 지켜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폴짝 될 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준석 의원은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이번 전대에서 한동훈 전 위원장이 나오면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그러면 차기 당권 주자 관련해서 이제 이준석 의원의 그건 개인 의견으로 한데 근데 이번에 갑자기 윤상현 의원이 김종수 여사 특검을 발의하면서 좀 치고 나왔다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건 당권 의식한 행보 아닌가요? 글쎄요. 지금 이제 당권을 경쟁하는 사람은 나경원, 윤상현 네. 그리고 안철수 네. 그리고 저 바깥에는 유승민 그리고 한동훈 이렇게 네. 했는데 뭐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지금 당신 100%이 전대룰을 바꾸지 않으면 네. 출전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만큼 그렇죠. 네. 당에서는 뭐 배신자라는 인식이 팍 찍히가 네.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은 그 이제 본인이 그 선거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반대 여론이 조금 수그러들면 아주 좋겠는데 네. 그래서 자꾸 8월 달에 가서 전당대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분위기를 풍겼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결국은 뭐 6말 7초를 넘어서서 7말로 가긴 갔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는 부담은 가지겠지만 출마는 난 한다고 봐요. 네. 본인이 저렇게 출마를 하기 위해서 뭐 모든 걸 다 플랜을 짰는지 그대로 움직이고 네, 있는 네, 것처럼 네. 보이니까 출마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 그러면 나경원, 윤상현, 안철수, 그 한동훈 네. 이렇게 됐을 때 지금 현재 가령 그 당심에서도 인기 투표를 하면 네. 뭐 한동훈이 1등을 하겠죠. 네. 그런데 원래 한동훈이 이제 공천 뭐 실패의 책임을 지고 출마를 하지 않는다 이랬을 때는 나경원 대세론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거기다 이제 윤상현이가 그 대세론은 안 돼. 나도 뛸 거야. 네. 그래서 세미나도 열심히 했었습니다. 네. 튀어나왔고 그런데 제가 보기로는 이분들이 전부 다 예컨대 어느 누가 가령 당 대표가 된다 하더라도 이 당을 새롭게 이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동력을 갖출 수 있을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회의적입니다. 나는 솔직히 지켜보는 입장이지만 당은 신풍이 부려야 되거든요. 신풍. 카미카제 이런 말로. 이 신풍이 부려야 되는데 네. 그 새바람이 잘 일질 않습니다. 네. 새바람이 일려면 이게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라도 새 사람처럼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왜 좀 그런 이미지를 못 만들어낼까? 네. 저 또 여쭙고 싶은 게 있어요. 법사위랑 운영위 얘기인데요. 예. 그냥 저희가 사실 계속해서 다루던 이슈인데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 아니 뭐 좀 여러 개 가져가면 좋은 거 아니야? 왜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법사위랑 운영에 이렇게 집착하는 거 그리고 지금 민주당의 행태를 어떻게 보세요? 지금 선진 민주중에서는 예컨대 이 다수당이 그 모든 상임위원장을 싹 독식하는 나라가 있고 네. 가령 이제 그 의석 비율에 따라서 나누는 경우가 있고 네. 이런데 우리는 솔직히 아직 선진 민주주의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관례가 나누어 왔잖아요. 그리고 국회의장을 집권 그 여당이 안 가지고 야당이 다수당으로서 이제 네. 가진다면 그러면 적어도 국회의장의 독주에 국회의장이 만약에 그 한쪽 편을 들어서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하는데 옆에서 거들고 나온다면 네. 그만큼 위험하겠거든요. 네. 솔직히 그런 현상이 지금까지 벌어졌었잖아요. 네. 그러면 그걸 제어할 수 있는 것은 법사위원장을 상대 당이 가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그게 균형이다. 예, 그래도 상대 당이 균형? 법사위원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네. 또 패스트트랙 태우고 다들 하잖아요. 네. 지금 192석이니까 180석을 넘으니까 패스트트랙 언제든지 태울 수 있단 그렇죠. 말이에요. 네. 하지만
패스트 트랙을 태운다 하더라도 적어도 법사위원장을 상대당이 가지고 있으면 네. 그만큼 적어도 여야가 함께 논의할 기회는 만들 수가 있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나는 이 법사위, 운영위 그리고 지금 뭐 마방위 이 세 개 중에 적어도 이 운영위는 집권 여당이 원래 가지는 것이고 네. 그리고 법사위도 지금 소수당이 가지는 것이 옳지 네, 그런 게 않겠느냐. 맞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입장은 전혀 안 그렇겠죠. 네. 본인이 오로지 본인의 그 대권 가도에 장애가 되는 것을 모조리 다 치우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네. 이러니까 심지어 뭐 지난 총선에서 박용진, 임종석을 제외를 시켜버렸잖아요. 네. 홍영표도 제외를 시켰는데 행사가 됐죠. 예, 원내대표 지난 홍영표도 제외시키잖아요. 그리고 그뿐입니까? 박광훈도 제외가 됐잖아요. 네. 생각해 보세요. 원내대표를 지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합의 20% 들어갑니까? 네. 그런데 다 제외가 됐단 말이에요. 그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 본인의 그 가는 길에 방해가 되면 치우겠다. 알겠습니다. 그거예요. 그런데도 저렇게 환하게 웃으면서 신문에 사진이 나오니까 나는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사진에 네. 딱 두 사진에 절망을 합니다. 하나는 옛날에 군복 입고 해병대 갔을 때요. 네. 앞에 주머니에 손 넣고 걷는 장면이 있어요. 네. 그 부분에 충격을 받아버렸습니다.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군복을 입히느냐. 아무리 군대를 안 갔다 왔지만은 네. 지금은 군이 제복이다 모독이다. 예? 그래서 내가 무척 화가 났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아, 너무 아쉽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오시는데 너무 기다려질 것 같은데요. 월간으로 만나는 VIP 초대석 전원책 변호사 모시고 말씀드렸고요. 신청곡이 있으시다고 해서 이 노래. 아, 신춘곡 많은데 지금 갑자기 바꾸면 네. 되겠어요? 네. 바꿔도 가능합니다. 네, 말씀하세요. 예, 사이먼과 가펑클이 부른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네, 사운드 오브 사운드 오브 사일런스. 영화 사일런스. 졸업의 그 주제고 맞습니다. 앞에 참 이게 그 영화에서까지. 네. 알겠습니다. 시작될 때 그 음악이 나오죠. 네. 아, 자, 오늘 사실은 저희가 준비한 질문들이 있었지만 이 질문은 뭐 별 소용이 없었고요. 또 재밌고 알차게 깊이 들어가 봤습니다. 해박한 논리로서 잘 펼쳐주셨습니다. 네. 책을. 그럼 다음 아 제발 네. 제발 나는 그 이게 팔광구거든요. 네. 울진 앞바다가 네. 그 팔광구에 네. 내년 초에 기름이 펑펑 나왔으면 좋겠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다음 달에 모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